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 책들을 다시 업로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울리지 않은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앵콜 요청을 받았던 책,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양순자 할머니의 어른 공부였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무리 좋았던 영화나 드라마라도 2번 이상은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책은 달라요. 좋았던 건 10번도 더 읽어요. 편집을 다시 하다가 진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책이 그동안 절판이 돼서 중고 서점 찾으러 다니셨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었는데 한 달 전에 출판사 가디언에서 재출간이 됐더라고요. 박용인 작가의 그림이 더딥혀져서 더 예쁜 책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나 모르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분들 얼른 사다가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설명란에 구매 링크 남겨놓을게요. 오늘 배경 영상으로 준비한 게 불이에요. 불. 우리 오늘 불멍하면서 오랜만에 할머니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왜 작가를 할머니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하셨었는데 책에서 보면 할머니가 그냥 자기를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뿌잉뿌잉.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귀여운 짓. 일주일 전에 읽어드렸던 양순자 할머니의 인생이 묻는다 내가 답한다 어떠셨습니까? 글도 그분의 삶도 참 좋았다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할머니의 마지막 책 어른 공부입니다. 2012년 시루에서 출판되었고요. 어느 날 할머니가 내가 책을 또 냈지 하는 말을 해주시기를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었는데 낭독을 위해서 출판사에 연락을 드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책인 것이겠죠. 사실 이 책에서 할머니는 암을 앓고 있다는 말씀을 하기는 하셨었어요. 내가 할머니의 글을 얼마나 좋아했고 그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었는지, 그래서 이곳에서라도 짧게나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양순자 할머니, 한 번은 꼭 뵙고 싶었었는데 제가 할머니 책을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한 시절 할머니의 글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용기 얻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그러셨었잖아요. 그냥 마포에서 일산으로 이사가는 것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지금은 어디쯤 계시려나 궁금합니다. 다음 생애에서 혹시라도 할머니를 만나 알아보거든. 정채봉 작가가 엄마에게 그럴 거라고 했던 것처럼 할머니 앞에서 이 세상 살면서 억울했던 거 한 가지 고자질하고 한 번은 크게 엉엉 울어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많은 분들과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어. 바로 죽음이지. 준비 없이 맞아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대답을 해. 가장 자기다운 것으로. 나는 2년 전 의사에게 암 선고를 받았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 한참은 힘들 겁니다. 의사가 두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나는 이미 현실을 받아들였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니, 왜 하필 나한테? 라고 반문하지 않았어. 그동안 그래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억울해하지도 않았어. 사실 좋은 일을 했으면 또 얼마나 했겠어. 나는 수술은 안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암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이미 암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담담하게 내 의사를 전했어. 친구 말 맞다나 코딱지만 한 내 집. 아침 저녁 쓸고 닦고 해서 다시 청소하러 갈 일도 없고 나 죽었다고 내 자식들 찾아가 엄마 빚 대신 갚으라고 할 사람도 없어. 또 내가 죽으면 몇 가지 안 되는 내 물건을 가져갈 임자도 이미 정해놓았어. 더 이상 정리할 것도 없었지. 죽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 20년 동안 매년 연말에 유서 쓰면서 정리를 해서 용서할 일도 용서 받을 일도 대충 없는 듯 했어. 이렇게 정리 다 하고 갈 수 있는 복을 몇 명이나 누리겠어. 나는 30여 년 동안 집행장으로 가는 사형수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는데 각자 짊어지고 있는 짐 때문에 죽을 때조차 마음 편히 가지 못했어. 임신한 처녀도 할 말이 있다더니 죽음마저도 각자 할 말이 많더라. 지금은 못 간다고 조금 더 살아서 정리할 일이 있다고 악을 쓰지. 사형수는 집행날을 모르고 집행장으로 가. 갑자기 문을 열고 몇 사람이 들이닥치면 오늘이 가는 날이구나 직감할 뿐이야. 어떤 사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물을 쏟고 일어서지를 못해. 집행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어떤 사형수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하고 통곡을 해. 어린 시절 나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 도살장 가는 길이 바로 우리 집 앞이었거든. 그때 나는 소가 우는 것을 보았어. 도살장까지 가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소는 눈물을 흘리더라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 사람은 오죽하겠어.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까뮈는 죽음을 놓고는 그 어떤 사건도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했지. 스페인의 종군 작가 로버트 카파는 1936년 스페인 내전에서 촬영한 병사의 죽음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해졌어. 또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카파는 빗발치는 폭탄 속에서 느끼는 전율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 그의 사진을 보면 당시의 긴박함과 전쟁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 그의 최후의 작품은 인도차이나전. 다른 종군 사진 기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카파는 과감하게 나가서 논에서 전투 중인 소대를 촬영했어. 다른 각도에서 군인들을 찍으려고 도랑을 오르다 대인 지뢰를 밟았어. 왼쪽 다리가 잘려나가는 순간에도 한 손에 카메라를 꼭 쥐고 있었지. 그의 자서전에는 그날의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그는 왼쪽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후 그날을 기다리면서 왼쪽 다리와 이별하는 연습을 했대. 매일 기도하면서 왼쪽 다리와 대화를 나눴어. 왼쪽 다리에게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차근차근 이별을 연습했다는 거야. 수술 하루 전날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간호사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밤이 새도록 춤을 추었어. 다음 날 왼쪽 다리와 이별을 했어.
그 후 20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왼쪽 다리를 그리워하지 않았다고 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열심히 산 사람은 죽음에 의연할 뿐만 아니라 이별도 잘해. 자꾸 뒤돌아보는 것은 거기에 다하지 못한 미련이 있어서야.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며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은 이별도 쉽게 할 수 있지. 이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불량품이야. 정상에 오르려고 안달복달 하지 마라.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나면 행복해질까? 빌딩 몇 채를 가지면, 화려한 직업을 가지면 행복해질까? 내가 목표로 한 산을 정복하고 나면 산 정상에 행복의 보따리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어느 의사가 쓴 수필 한 토막이 오래오래 내 기억에 남아 있어. 그 의사는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공부해 성공한 의사가 되었대. 너무나 가난해서 얼마 되지 않는 월세도 겨우겨우 내면서 생활을 했다고 해.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을 때, 전세에서 판자촌에 방 2칸짜리 집을 장만했을 때, 그리고 대문 앞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걸게 되었을 때 참으로 행복했대. 집을 옮길 때마다 방 하나가 더 생기는데 그 행복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지. 세월이 흘러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를 갔대. 줄지어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흐르는 강물에 비치는데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아름답더래. 그 광경을 보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왜 지금 행복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의사로서 크게 성공했고 더 이상 큰 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는데 말이야. 그 의사에게는 이제 앞으로 더 달려갈 목적이 없어진 거야. 나는 그만 살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궁리를 많이 했어. 어느 누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 고민만 하는 철학자들도 행복에 관심이 많았더라고. 고등학교 때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 배운 거 생각나? 쾌락주의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외운 이름 있잖아. 그 양반도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실험을 했더라고. 그 양반 결론인즉 들어가 누울 집이 있고 새끼 해결되면 돈이 더 많다고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더군.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뭐냐?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우정, 사랑, 나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야. 죽을 때나 돼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잖아. 호스피스는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해.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더라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왜 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유명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까? 이러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대. 내가 왜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갖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내가 왜 좀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누구보다 유명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란 말이야. 나도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 남편은 학생이었지. 그때 사람들은 나를 학생 부인이라고 불렀어.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가는 성실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어. 우리 앞에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살던 신혼집 부엌은 흙바닥이었어. 그러니 쌀통이나 물통이 항상 흙바닥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 깔끔한 내 성격에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어느 날 근처 공원을 갔다가 오는 길에 공사장에서 납작한 돌 하나를 주워왔지. 깨끗이 씻어 쌀통 밑에 놓고 나니 어찌나 딱 맞는지 그 흙바닥 부엌에 자꾸 들어가고 싶은 거야. 손바닥만한 흙바닥 부엌에 버려진 돌 하나 주워왔는데 뭐가 그리 좋았는지. 시시각각 약해지고 강해지는 철없는 아내의 마음을 잡아준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었어. 학교에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매일 최면을 걸었어. 당신은 꼭 성공할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 일요일도 학교 축제도 상관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학교 도서관으로만 가는 학생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씻고 식사한 후 곧바로 책상에 앉아 늦은 밤까지 공부만 했어. 나는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칭얼대는 큰애를 안고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수도 없이 세웠지. 신기하게도 그때는 더워도 덥지 않았고 추워도 춥지 않았어. 희망을 기다리면서 그 희망의 고지를 믿고 있을 때에는 이 세상 어느 곳도 그 믿음을 허물지 못해. 그때 그 시간을 견뎌냈던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지. 훗날 남편은 노력한 만큼 좋은 직장에서 최고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어.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물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그때 나는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지.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보다는 책가방을 들고 나가던 그때 그 뒷모습이 더 행복했어. 행복은 결과가 아니야.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 묻어있는 조그만 열기. 22년간 한결같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항상 자기 남편은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말을 해. 벌써 22년이 흘렀는데에도 그 남편은 예전 그대로야. 이제 80을 향해 가는데에도 여전히 자기 남편은 꼭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친구 얼굴은 어둡거나 우울하지 않아. 잘 웃고 멋쟁이지. 긍정적인 말이라 그런지 22년을 같은 말을 들어도 그 소리가 밉지 않더라고. 그 친구는 남편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무덤까지도 갖고 갈 것 같아. 며칠 전에 우연히 전철에서 만났는데 남편하고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행복해 보였어. 나는 친구와 헤어지면서 속으로 말했지. 친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남편이 잘 돼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된다고 믿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지금이 행복한 것이다. 정상은 안 쳐다보고 희망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친구가 참 보기 좋았어. 행복은 바로 그런 것. 결국에 바보가 웃는다. 아주 오래전 얘기야. 60년대에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안 속고 물건을 사면 서울 사람이 뛴다는 말이 있었어. 그만큼 남대문 시장은 바가지를 잘 씌우기로 악명 높은 시장이었지. 그때 나는 시골에 막 올라와 친구들과 한 동네에 모여 살았어. 우리는 운명적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5명이 몰려다니면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평화시장으로 쇼핑을 하러 다녔어. 친구들 중에 유독 미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애는 들르는 가게마다 옷을 입어보고 한껏 뽐을 냈어. 옷을 살 것처럼 이것저것 입어보고는 그냥 벗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팽 가버리는 거라. 친구들은 모두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일사불란하게 뒤따라 나가. 다른 때는 미적거리던 아이들도 어쩌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나는 육상선수였는데에도 거기서는 왜 그렇게 발이 안 떨어지던지. 우물쭈물하다가 나만 혼자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돌아오는 길은 매번 피곤하고 우울했어. 나는 홀로 서기로 작정을 했어. 친구들 몰래 나 혼자 남대문 시장을 찾아간 거야. 이불감을 사러 갔지. 그런데 어디서 사야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큰 걱정을 안고 비단 가게로 무작정 들어가서는 솔직하게 말했어. 이불감을 사려고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제가 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나는 비단 장수를 믿기로 했어. 천 장사를 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 이렇게 좋은 물건은 어디 가도 못 삽니다. 20년 넘게 남대문에서 비단 가게를 했는데 나를 믿고 골라달라는 손님은 처음이요. 젊은 아가씨가 참 고맙네요. 물건은 좋은 것으로 잘 골랐으니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가격 흥정. 나는 이번에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아저씨, 얼마를 깎아야 친구들이 바가지 안 썼다고 할까요? 아저씨가 알아서 깎아주세요. 아저씨는 피식 웃으면서 말씀하셨어. 남대문에서 이만큼 싸고 품질 좋은 천을 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이불감을 사서 동네 단골 이불가게에 들렀더니 자기도 이불가게 10년, 비단 장사 20년을 했는데 정말 좋은 물건을 잘 샀다고 말해주었어. 확실하게 검증을 받은 거지. 검증을 받고 나니 내가 어쩜 그렇게 똑똑해 보이던지. 이불가게 주인도 그 도매 가게를 알려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길눈이 어두워 그 가게를 다시 찾아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끝내 가르쳐드리지는 못했어. 나는 그 일을 통해 주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 길거리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그 방법을 써왔어. 내 물건으로 물건을 뒤적거리지 않고 할머니, 알아서 좋은 걸로 주세요 라고 말이야. 그러면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더라고. 그것도 기분 좋게. 나는 이 방법이 좋다는 확신을 얻었기에 50년 동안 이 방법으로 물건을 사고 있어. 길거리에서 파는 야채라고 함부로 뒤척거리지 마. 할머니에게는 부추 한 단이 자신의 명품인 거거든. 바로 어저께도 전철역 입구에서 호박 하나를 샀어. 할머니는 2개를 다 팔고 싶으신 거야. 이제 7시가 되니 집으로 가야 할 시간도 되고. 그래서 2개를 샀어. 할머니가 500원짜리 거스름돈을 찾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할머니, 500원 놔두세요. 저 그냥 갈게요. 얼마쯤 갔을 때 500원 하면서 이름도 모르는 나무를 한 움큼 들고 뛰어오시더라고. 슬프고 짠한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왔어.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 단돈 500원도 그냥 받지 못하는 그 순한 마음. 다음에 가서 그 마음에 보답해야지. 진짜 사랑은 눈으로, 느낌으로. 나는 정말 크나큰 사랑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온몸을 사로잡는 전율을 느꼈지.
나 지금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어. 16년 전 시골 군청에 다닐 때 딸 셋을 데리고 혼자 사는 40대 초반의 정신지체 장애자를 만났어. 음식이건 옷이건 무엇이든 생기면 아무 때나 그 집에 갔지. 젊은 장애 엄마가 집에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었어. 세 딸이 어디서 어떻게 노는지 알 길이 없어. 그래도 기왕에 갔으니 그 집 식구들이 돌아올 때까지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끝없이 기다렸지. 그때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리고 3살이었어. 어느 날은 방 안에 고구마가 하나 서 있어. 고구마도 서 있네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변이었어. 변이 굳어서 고구마처럼 보인 거야. 방이고 부엌이고 할 것 없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 이상하게 남자는 없는데 딸은 셋이나 있어. 알고 보니 어떤 놈이 와서 만들어 놓고 간 거야. 누가 누구 아비인지 아무도 몰라도 그 놈은 알고 있겠지. 어느 날 그 집에 사건이 생겼어. 3살 먹은 아이가 다리 아래 실개천에 빠져 죽었다는 거야. 쥐새끼도 빠지면 살아 나올 만한 개천이었는데. 정신장애 엄마의 표정은 항상 변함이 없었어. 그런데 딸애를 잃고는 엄마의 눈동자가 너무나 슬퍼졌어. 그 뒤로 위로도 할 겸 더 자주 그 집에 갔어. 하루는 엄마가 고구마 줄거리를 다듬고 있었어. 내 얼굴을 보더니 약간 웃는 듯 마는 듯 표정이 생기더라고. 그래도 마음으로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 엄마는 고구마 줄거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나를 쳐다봐. 나에게 가져갈 것인지 묻는 것 같았어. 그 마음을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를 못했어. 나는 고구마 줄거리를 해먹을 줄 몰랐거든. 단순히 그 생각으로 거절을 했어. 그것이 후회스러워 미안하다고 만날 때마다 말했어. 지금도 후회가 돼. 추석이 다가왔어. 시골 온 동네에 난리가 났어. 자식들 서울에 오면 이것저것 싸주려고 부모님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지. 방앗간 앞에는 다들 기름을 짜느라 기찻길 마냥 길게 줄지어 서 있었어. 나는 서울로 가야 했지만 그 해에는 서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주기로 했어. 두 아이들 입힐 옷이며 신발을 사서 신문지 한 뭉치를 들고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로 갔어. 두 아이를 학교 뒤뜰에 데리고 가서 신문지로 멍석을 만들어 놓고 새로 사온 옷을 갈아입혔어. 벗은 옷은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지. 그리고 아이들을 내 차에 태워 공중 목욕탕으로 갔어.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 마음껏 씻기고 나와 새 옷을 입히니 아주 곱고 예뻤어. 아이들을 차에 태워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이고 집으로 데리고 갔지. 그 표정 없는 여자가 웃었어. 엄마도 차에 타라고 했어. 나를 믿고 성큼 차에 타는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새 모녀를 데리고 동네 큰 슈퍼마켓으로 갔어. 한 사람당 봉지 하나씩을 주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다 담아오라고 슈퍼마켓 안으로 몰아넣고 나는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가만히 보니 그 불쌍한 사람은 어느 것 하나 집지를 못하고 있어. 할 수 없이 내가 바람잡이를 했지. 한참 뒤에 식구들이 나왔는데 봉지가 헐렁헐렁해. 엄마에게 살림에 필요한 것을 몽땅 사라고 했더니 손가락 하나를 입에 물고 조그맣게 말하는 거야. 참기름 하나 사도 돼요? 아이고 이 사람, 저기 있는 거 다 갖고 와.
공짜라고 함부로 손도 못 대고 미안해하는 선량한 사람들. 나는 그들을 보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 나같이 눈물 없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헤어지고 11년 만에 그 모녀를 만나러 갔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대. 이장님이 가르쳐준 집으로 가보니 군청에서 배려를 했는지 집이 좀 넓어. 1시간쯤 지난 시간이라 집에는 엄마만 있는데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 갑자기 밖에서 사람이 부르니 잠에서 미쳐 깨어나지도 못한 채로 밖에 서 있는 나를 봤는데 그 어두운 방에서 빛나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나를 직감적으로 알아보는 눈이었어. 그 눈이 내 눈과 마주치면서 우리는 동시에 함께 전율했어. 10년이 지났으니 나도 늙고 저도 늙어 얼굴이 변했는데도 우리는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거야. 못 만나고 지낸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계속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구나. 이때 울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지. 나는 울었어. 사 갖고 간 옷을 입혀보니 조금 적은 듯했어. 그래도 괜찮다는 표정으로 좋아하던 그 모습. 너 오늘 한 번쯤은 마음껏 행복해봐라 하며 나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꼭 안아주었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빛, 마음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 그때 참 행복했어. 내 비문에 새겨놓고 싶은 말. 이 세상 떠나는 순간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서 비문에 쓰라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우리나라는 묘지가 깊은 산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유럽에 가서 보니 공동묘지가 마을 안에 있는 거야.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친근했지.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 특히 조그만 묘비에 새겨진 짧은 글을 읽는 재미가 아주 좋았어. 그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그가 남긴 짧은 한 줄의 글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였거든. 가버린 사람이 남긴 말이기에 더 힘이 되었고 큰 교훈으로 다가오기도 했지. 우리나라에 한때 유서 쓰기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 긴 유서가 부담스러워 포기했다면 2줄도 아니고 한 줄로 비문을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내 인생 전부를 압축기에 넣고 엑기스를 짜듯이 비문에 새길 한 줄의 글을 써봐. 그것을 매일 읽어본다면 삶의 이정표가 되어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목적 없이 가는 삶은 힘이 없어.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정발산역에서 오금역까지 목적 없이 3시간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 아무 목적 없이 3시간 동안 지하철에 앉아 있으려니 무료하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라. 그렇듯이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어깨에는 힘이 쭉 빠져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내가 떠난 후에도 꼭 남겨두고 싶은 말을 지금 정리해봐. 그 말은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희망이 되거든. 50대 초반의 학처럼 곱고 우아한 여인을 상담한 적이 있어. 한남동 고급 주택에서 아들 2, 남편과 살고 있다고 했지. 아들 하나는 군대 가고 하나는 유학 가 있고 남편은 해외 출장에 잦아 집을 비울 때가 많다고 해. 지금까지 아들 2 키우면서 남편의 보호 속에서 공주처럼 살았대. 남편은 아내를 집에 가둬놓고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사다 바쳤다더라. 그동안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대.
그런데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애완견 신세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래. 주인이 올 때까지 외롭고 쓸쓸하게 집을 지키는 애완견 말이야. 그러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남편에게 자기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말았어. 그날부터 남편의 위치와 스케줄을 확인하는 일이 여인의 일과가 되어버렸어. 남는 시간이면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나 진정제를 맞으며 피를 말리는 삶을 살고 있었지. 나는 그 여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어. 이혼하고 싶습니까? 여인은 아직 이혼할 마음의 준비는 안 되었다고 했어. 그럼 살아야겠구먼.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그때까지 여인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거리를 만들라고 조언했어. 그러면서 유치하게 남편 일거수일투족 체크하고 따지지 말고 싸우는 일은 집어치울 것을 권했지.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당신의 비문에 무엇이라고 써주면 좋겠습니까? 아들 둘 키우면서 행복했고 남편 사랑만 받다가 공주처럼 살다가 나는 간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까요? 그러자 여인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어. 결혼 전 저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남편의 반대로 하던 공부를 접고 결혼을 했습니다. 항상 그게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는 갤러리를 차려 좋은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어요. 2시간 30분 동안 상담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 휴대전화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 선생님, 졸업 후 한 번도 못 가봤던 모교에 갔습니다. 6년이나 오르내리던 그 길을 내려오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비문에 새기고 싶은 말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한 줄의 글을 써놓고 힘차게 비상할 거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꿈꾸게 되었으니 벌써 높게 비상한 것이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편지, 유서. 유서는 죽은 후에 내가 남긴 재산을 교통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지. 나는 남겨줄 재산이 하나도 없어. 빚을 남겨놓고 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도 나는 결혼하고 3년 뒤부터 유서를 꼭 써왔어. 내가 쓰는 유서는 유서가 아니라 인생 연말 결산서 같은 거야. 버릴 것은 무엇이고 챙길 것은 무엇인가. 헌 수첩에서 새 수첩으로 바꾸면서 이런 정리를 하는 거야. 요새는 나이 들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해에 하나씩 고치기. 아깝고 아프지만 버리면 좋을 것을 분명히 버리기.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어느 해 초에는 올해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듣기라고 적은 적이 있어. 연말에 되돌아보고 100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채점이 나오면 다음 해로 다시 가져가지. 올해 이 사람은 정리해야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은 수첩에서 깨끗이 지워. 제이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나를 세탁했어. 2010년 12월 수술하기 전날 일산병원 암병동에서 딸에게 엄마가 수술실에서 그대로 가면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하나, 알릴 곳은 명단에 적힌 23명이 전부야. 여기만 연락하고 나중에 엄마 찾는 전화가 오면 언제 가셨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 내 휴대전화 유효기간은 30일이야.
둘, 오늘 사망하면 다음 날 화장해라. 셋, 수의 입힌다고 벌거벗겨놓고 새 옷 입히지 마라. 내가 입은 옷 그대로 엄마가 늘 덮고 자던 혼이불로 나를 덮어라. 넷, 조의금은 받지 마라. 다섯, 가루는 절대 항아리에 넣어 납골당에 두지 말 것. 그때 상황에 따라 너희들이 처리하기 좋은 방법으로 알아서 뿌리고 싶은 곳에 뿌려라. 여섯, 절에 가서 49제 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이 세상에 와서 70년간 살았던 내 내신 성적표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니 기도나 연불 잘해준다고 내 내신 성적이 바뀌지 않는다. 나는 내 성적표 들고 가서 심판받을 것이다. 부록 하나, 엄마가 숨을 멈추면 숨 쉬라고 다른 방법 쓰지 마라. 평안하게 가고 싶다. 둘, 화장이 끝나고 유골을 땅에 뿌릴 때까지 엄마가 항상 듣던 CD만 틀어라. CD는 책상 위에 있다. 내가 사랑하는 음악 들으면서 환상의 섬 이니스프리로 천당 가는 마음으로 갈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행복하게 가는데 울긴 왜 울어? 너희들이 너무 슬퍼하면 내가 힘들어. 꼭 지켜주기 바란다. 이상. 에필로그.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 나는 책을 사랑했고 책 읽기를 좋아했어. 식탁 위에도 화장실에도 핸드백 속에도 책이 한 권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평안했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그 사람이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가 우선했지. 가난도 다른 어려운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동안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책을 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 그러나 단 한 번도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어본 일이 없었지. 내가 하는 일은 사형수 상담.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기는 쉽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곳이야. 그래서 교도소 안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거기서 사형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끔찍한 범죄자들의 속내는? 세상 밖 사람들은 교도소 안의 생활을 많이 궁금해해. 사형수를 상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종교위원은 방송이나 잡지사 기자들에게 좋은 인터뷰 대상이 되는 거야. 2003년도 월간지 행복이 가득한 집에 내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 그 기사를 보고 한 출판사에서 나에게 책을 써보자고 찾아왔어. 2시간 30분 동안 책을 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상대를 설득했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태반인 우리나라에서 매주 몇백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가 책을 안 써주는 것이 공해를 줄이는 길이다. 그러나 출판사는 1년 하고도 반년 동안 집요하게 나를 설득했어. 몇 사람과 상담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딸들의 허락을 받아 인생 9단이라는 책이 3년 걸려 세상에 나왔어. 당시 내 나이 65세. 경로석에 앉아 있어야 할 나이에 나는 책 홍보를 위해 38선에서 시작해서 제주도 땅끝까지 신문, 방송, 잡지, 강의, 상담 등에 최선을 다했지. 출판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다가 내 몸을 혹사한 거야. 강의만 200여 번, 상담 100여 번. 책이 유명해진 만큼 내 몸 안에 암덩이도 자라고 있었어. 2010년 1월 나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을 2010년 11월에 받았지. 한 해에 2번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9개월. 2011년 4월 말로 완치라는 확인도 해보지 않고 나는 거기서 끝내기로 했어. 이번 책 어른 공부는 꼭 써야 할 이유가 있었어. 나는 수술대 위에서 마취가 되기 직전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했지. 깨어나면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 비틀거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잠시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책을 잉태하게 되었지. 물론 인간인 내가 또 다른 한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품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 그 사람이 힘겹게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가운데 내가 퍼즐 한 조각을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하지. 내 몸에 아직 암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안고 가리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싶지 않아. 암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병들어가는 내 정신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으리라. 나는 다 내려놓았어. 운명의 그날이 나에게 오면 그날 나는 암을 안고 가리라. 그러고 나니 미움도 사랑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고통도 환희도 세상을 향한 꿈도 미련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졌어. 한없이 평안하고 한가로워졌지. 세상이 나를 놔준 것 같아. 세상과 나 사이의 빗장이 활짝 열려버리듯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 나는 이 세상을 이미 떠난 것 같아.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로 마감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